자, SUV가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좀 자리를 잡은 게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 세단 시장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 사이에 완전히 SUV 전성시대로 바뀌게 됐죠. 그렇게 SUV 전성시대로 바뀌게 될 시점에 소형 SUV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때 이제 소형 SUV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코나인데, 그 코나가 2세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2세대 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의 2세대 코나입니다. 5년 전에 출시가 됐으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 그때 출시가 된 모델이 세대가 변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거는 올해 1월이었어요. 시점이 조금 일렀고 저희가 시승을 한 게 조금 늦었는데, 그 사이에 쉐보레가 굉장히 이를 갈고 개발을 한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두 개가 좀 직접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이 생기게 됐는데,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늦게 잡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출시가 딱 되는 시점부터 제가 이 코나를 시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종에 대한 비교도 되게 좀 궁금한데, 사실 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비교는 다음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할 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 현대 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1세대 코나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들어갔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머 디자인이었습니다. 범퍼 측면 쪽이나 이제 사이드 측면, 그 다음에 전후면에 이 범퍼 쪽에 플라스틱의 몰딩을 굉장히 두껍고 존재감이 강렬하게 배치를 해주면서 굉장히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 디자인이 코나의 일종의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디자인이 무려 1세대 부분 변경 모델부터 확 얇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코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두면서도 동일하게 조금 얇아진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번 코나의 디자인이 재밌는 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 코나, 기아에서는 니로가 있었는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를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물론 기아의 니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모델 없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만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 코나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하는 무려 4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젤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디젤은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전동화 모델로의 변환을 이뤄가면서 디젤 모델은 단종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로 무게추가 더 넘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이번 코나는 이 전기차 코나 EV의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디자인을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의 디자인으로 변경을 시키는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의 디자인을 봤을 때 전기차에 준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디자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LED라고 하는 좌우를 길게 연결해주는 얇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패밀리 룩도 같이 유지를 해줬죠. 그런데 심리스 호라이즌 LED가 적용이 되고 전기차에서 시작이 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끄러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깔끔해져 버리니까 굉장히 잘 다듬어서 크기가 작아진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측면이나 뒷모습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전 측면 각도라든가 완전 정면 각도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아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번 코나는 개선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나는 TBCF에서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마 롤브레이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소형 SUV지만 중형 SUV에 준하는 그런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편의 장비들을 갖고 있다, 그에 못지않은 이 크기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들은 굉장히 깔끔하지만 이렇게 요소들을 적용을 해둔 것들을 보면은 차의 크기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들도 같이 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들이 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요 범퍼 공기 흡입구를 기준으로 요 위쪽으로는 다 차체의 컬러하고 통일되는, 거기에다가 특별한 파팅 라인이나 굴곡이나 그런 것들이 크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들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차가 전체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같이 주려고 했죠.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런 형태를 가져가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티가 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렇게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 파츠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센스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코너의 측면에서는 앞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와일드하고, 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범퍼 디자인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액티비티한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앞쪽에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이 된 라인이 측면을 쭉 타고 들어가면서 도어 손잡이들을 전부 다 거치게 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라인, 삼각형을 많이 썼던 아반떼에서 봤던 현행 CN7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이죠. 물론 측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바로 그 CN7 아반떼하고 동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측면의 이미지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퍼에서 연결되는 이런 플라스틱 라인들이 또 하단부까지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차를 올려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가져가게 됐죠. 위쪽으로는 라인이 없지만 창문의 아래쪽 벨트 라인에서는 쭉 연결되는 이 크롬의 라인이 트렁크의 날개 쪽을 감싸고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차를 한번 목도리처럼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은 조금 얇으면서도 긴 느낌이 들고, 뒤쪽은 조금 부피감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오우야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거든요. 아까 정면에서 굉장히 오밀조밀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들을 측면에서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서는 뭔가 좀 길고 와이드하며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 뒤쪽으로 가면서는 공간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그런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앞, 옆, 뒤에서 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체적인 느낌들, 저 옆구리가 자꾸 찔리는데 사이드미러가 그렇게 크게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뭐 자꾸 찔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봤을 때는 도심에 걸맞는 굉장히 컴팩트한, 운전 초보자분들이나 좀 연세가 있어서 조금 컴팩트한 차를 원한다거나 하는 분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공간의 활용성도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쟁이들을 골고루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갔다라는 것들을 이 뒷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후면부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면적을 좀 더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좌우를 길게 연결을 해주는 이 심리스 호라이즌 LED 램프가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좌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앞쪽과 통일이 되면서도 좌우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충분히 가져갔고요. 범퍼 형태, 아머 형태의 이 범퍼 디자인들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의 디자인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쪽에 이 범퍼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배기구를 히든 타입으로 범퍼 안쪽에다가 숨겨놓는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시작이 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도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측면의 벨트 라인에서 시작이 된 이 크롬의 라인들은 요 스포일러 쪽으로 이제 길게 연결이 돼서 차의 뒤쪽에서 이렇게 딱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조제동등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이따가 들어가서 또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 보조제동등 바로 안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
빌트인 캠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이 빨간색 빛들이 카메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좀 없더라고요. 제 걱정이 조금 지나친 걱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현대차 로고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꽤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위아래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하고, 좌우 폭도 엄청나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렁크에다가 골프백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이즈의 캐리어들 기내용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고, 화물칸에 넣어야 되는 그런 큰 사이즈의 캐리어들, 풀 사이즈 캐리어들도 충분히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에서부터 가지고 왔었던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거기다가 아이코닉한 디자인 플러스 훌륭한 공간의 활용성까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살려서 이번 2세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2열 시트 역시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을 더 넓게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트렁크 바닥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 높이를 한 단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코나 2세대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사용을 해왔었던 그런 실내 디자인 레이아웃을 많이 적용을 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를 처음 디자인을 하고 외관을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내 레이아웃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버전을 좀 먼저 고려를 하고 디자인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요 기어 변속기 부분이죠. 아이오닉 6, 5, GV60 그런 차들에서 사용이 됐었던 요 바 형태 기어 변속기 레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랜저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드라이브, 뉴트럴, 드라이브, 후진, 파킹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어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이기 때문에 사실 라인만 잘 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기차에서 조금 더 첨단, 최신화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내기 위해서 먼저 적용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부분들 역시 이 코나가 전기차를 먼저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모델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얇아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도톰한데 위아래는 조금 얇아요. 물론 이제 주행을 할 때 보통 권장을 하는 이 포지션이 3시, 9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쪽을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맞는 운전 자세인가 라는 거는 좀 말을 아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옆쪽 3시, 9시를 잡고 운전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하나처럼 보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를 향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체로 낮게 배치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도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이 배치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의 시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고 있죠. 계기판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에서 보여줬었던 약간의 좀 스피커 커버 같은 느낌의 요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메모지나 아니면 자석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붙여두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인데, 사실 아반떼 측면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공간이 있죠. 아반떼 L라인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줘서 그것들을 해소를 했지만, 일반 버전이나 N 모델에서는
도로 비워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중간한 공간이 됐었거든요. 아이오닉 5에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성의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코나 2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도어나 이렇게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널찍널찍한 면들로 구성을 해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정 위치에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비어 보이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사용상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형태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거를 다 터치 스크린 안에다가 넣게 되면은 주행을 할 때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계속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코나 역시 물리 버튼을 적지 않게 남겨준 덕분에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위치만 살짝 확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작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리 버튼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조작을 할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외신에서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 버튼이 조금 많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기아에서 요즘에 이 에어컨하고 오디오 쪽하고 터치로 이렇게 전환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나처럼 그냥 이렇게 에어컨 그냥 따로 분리를 해서 놔주면은 안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기본적인 그런 UI UX들, 계기판 디자인도 그렇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현대차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UI UX가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는 예전부터 현대차의 순정 내비가 굉장히 잘 해주는 편에 해당을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의 뭔가 버튼들을 뭐 누른다거나 중간에 목적지를 바꾼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좀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요 직전까지 쓰던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좀 어색한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편의성은 이 디자인, 이 시스템이 들어가기 막 시작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이 코나 이 뒷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1세대 때도 그렇게까지 좁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이번 2세대 코나에서도 뒷좌석도 공간이 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등받이에 엉덩이도 그렇고 등받이도 딱 붙여서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2개 이상 들어가는, 거의 한 3개? 주먹까지는 무리고 손바닥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헤드룸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 무릎 공간도 딱 주먹 하나.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 시트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뒤로 빼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가 살짝 좀 올라와 있어요. 1.6 가솔린하고 2.0 가솔린, 이 가솔린 모델들에서는 사륜구동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자리를 조금 마련을 해두다 보니까 살짝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사륜구동이 적용되는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낮게 요 가운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가운데 사람이 한 명이 더 앉아서 뒷좌석에 3명이 앉는다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2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비대칭이기는 해요. 하지만 핸드폰이나 지갑 아니면은 뭐 껌통 정도는 충분히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이제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를 배치를 해주는 게 조금 뭐 들어가면은 많이 배려를 해준 거, 특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차들은 더더욱 그렇죠. 조금 배려를 해준 거, 없는 게 기본, 뭐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승차가 풀옵션이기는 하지만 에어컨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꽤 괜찮은 그런 공기 느낌들,
괜찮은 거주성, 쾌적한 거주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도 앞좌석하고 비슷해요. 재활용 소재의 가죽들,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손의 느낌들이 약간 좀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요.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소재의 요 가죽과 플라스틱들을 골고루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들은 1열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의 벨트 라인이 생각보다 앉아서 보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 시야가 그렇게까지 막 쾌적하거나 널찍하거나 그런 느낌들은 조금 아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깨 라인에 맞춰서 조금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을 보거나 시야를 확보를 하거나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크기, 차급, 차 가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던한 사이즈의 그런 크기들, 실내 공간을 마련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신형 코나 직접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총 3가지 유형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가솔린 모델에 또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1.6 가솔린 터보고 하나는 2.0 자연흡기 엔진이죠. 뭐 셀토스라든가 뭐 최근에 나왔던 이런 현대차, 기아차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성이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거든요. 여기다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 예전에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는 약 27kgpm를 발휘를 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더 높아진 건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특히 1.6 터보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204마력 정도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오히려 출력을 약간 좀 디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펀치감, 가속감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하면은 전체적인 가속감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던한 수준에 해당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소울부스터 이런 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1.6 터보 들어가 있으면은 꽤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재밌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코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1.6 터보 엔진이 많이 확대 적용이 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들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무던한 승차감, 무던한 주행 감각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쭉 했을 때 엔진이 굉장히 맹렬하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들도 뭔가 좀 살짝 헐렁헐렁한,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스포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속으로는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조금 더 가속을 하는 뭐 130, 140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속도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른 측면에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풍절음에 대한 차단하고 요 승차감, 요 서스펜션의 반응들이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륜구동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전륜구동 모델인데 사륜구동 모델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륜구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토션빔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차의 플랫폼이 아반떼, 현행 아반떼하고 같은 K3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단단한 승차감들이 느껴진다 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토션빔까지 더해지니까 편안한가? 매끄러운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살짝 하드하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들이 전해집니다. 풍절음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도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차의 급, 차의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한다면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감지덕지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중주파 차음유리도 빠져 있고 아마 앞유리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측면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의 반응이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지가 않다 뿐이지 묻어남에서 조금 더 재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RPM을 아주 조금 더 가져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맹렬한 엔진의 음을 조금 더 들을 수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달린다 라는 느낌들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행과 관련된 안전 기능들,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보, 이런 것들도 다 이 급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이렇게 다 많이 넣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한 실수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돈값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2세대 코나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고, 물론 부분 변경 때는 코나 전기차의 화재 때문에 전기차가 나오진 않긴 했지만 이번 2세대 코나에서는 하이브리드도 판매가 시작이 됐고, 이제 조만간 하반기쯤 되면은 이 코나 2세대의 EV 버전도 나오게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닥 모델이다, 엔트리 모델이지만 역할이 굉장히 큰 주춧돌 같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코나의 가격이 2,5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코나한테 도전장을 내민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052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밝혀버렸죠. 이게 과연 제대로 승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 가격대에 대한 메리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쉐보레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몇 가지 선택 품목들을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코나의 시작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차를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를 살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꼭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